대한민국 공공조달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입찰에 들어가시는 기업들은 어떤 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공공조달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입찰을 들어가시는 기업들께서는 이제 과거 데이터보다는 그냥 앞으로 나올 것들만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자 하시는 경향들이 이제 저희가 고객사들을 만나보면은 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앞으로 나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과거에 어떤 사업들이 나왔었고 어떤 발주 기간이 나왔었는지를 좀 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공공조달로 나오는 사업들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던 사업을 하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앞으로 나올 사업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한 추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발주 사업들의 속성 혹은 이제 경쟁 사업 기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가져가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공조달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고, 그리고 공고에 나와 있는 제안 요청서 문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안 요청서의 내용보다도 공고 그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업을 많이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 아실 내용들이긴 한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공고가 크게 6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죠. 발주 계획, 사전 규격, 입찰 공고, 투찰, 낙찰 계약.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규격이나 입찰 공고까지는 보시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계약 데이터까지 복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6가지를 굳이 또 설명해 놓은 이유가 발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 공고가 몇 월에 나올 예정인지, 얼마 정도 규모로 나올 예정인지가 계략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정보이고, 사전 규격은 이제 발주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의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나오는 게 사전 규격이고, 입찰 공고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안 요청서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확정된 상태로 고지가 되는 게 입찰 공고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은 데이터들을 좀 보다 보면은 좀 알 수 있었던 점들 중에 한 가지는 발주 계획이 원래 이상적으로라면은 사업이 나오기 한 수개월 전에는 좀 충분히 일찍 나와서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꽤 많은 발주 계획들은 그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이 나올지를 좀 조망을 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투찰이나 낙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A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과 주로 컨소시엄을 하고 어떠한 속성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투찰과 계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단계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이제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지금 추출해서 가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입찰 공고랑 계약 크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입찰 공고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주로 보는 거는 입찰 참여 기간이나 입찰 참여 조건, 담당자 정보, 주요 요구 사항, 과거 유사 사업,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좀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충분히 약간 그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혹은 최소 2주 이상 정도의 참가 기간을 여유를 두고 이제 공고가 나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입찰 참여 기간 자체가 매우 촉박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은 사실 이제 뭐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입찰 공고만을 보고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공고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입찰 참여 조건 같은 경우에는 꽤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업종이나 물품 조건 말고도 이제 대기업 참여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 다양한 요건들의 이제 기업 기준에서의 참가 조건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적 같은 걸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정량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뭔가 구축되어 있는 실적이 증빙되어야지만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공고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IT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행사 사업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저희가 또 다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이제 입찰 조달의 계약 규모는 어떤 식으로 좀 추이가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결 기업이나 컨소시엄 구성 정보를 좀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뭐 컨소시엄 공동 수고로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독 입찰로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도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데이터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크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혹은 하려고 하는 조달 시장의 규모와 추이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계약 방식 혹은 어떠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발주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미리 우리는 좀 몇 개월 앞서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기관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영업을 해봐야 하는 이제 우리의 잠재 고객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우리의 파트너사나 경쟁사는 어떠한 기관을 상대로 좀 영업을 하고 수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달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나왔었던 데이터들을 좀 뜯어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전까지를 좀 포괄해서 2020년부터 이후에 나온 이제 계약 데이터들의 동향을 저희가 쭉 한번 나래비를 세워 본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만들 때 뭐 중복 같은 것들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유니크한 사업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눈에 띄는 지점들이 하나가 있죠. 사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연말쯤 되면은 모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월마다의 계약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계약들이 좀 많이 성사가 된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절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쭉 2020년부터 쭉 성장하는 추세가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에서 좀 많이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하지만, 그래서인지 이제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계약 체결의 규모가 좀 많이 죽어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계약들이 좀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그 산업 분류 형태로 좀 보게 되면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 공사나 기술 용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 같은 사업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지자체 단에서 좀 많은 사업들을 빈번하게 되는 좀 루틴한 사업들의 규모가 일정한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기점으로 해서 사실 뭔가 좀 멈춰 있었던 대다수의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용역이나 물품, 공사가 모두가 포괄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제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용역 같은 영역이 조금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용역 데이터를 좀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기술 용역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ICT 서비스 그리고 교육 행사, 이런 사업들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지금 이게 안 나오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그러면은 용역으로 나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발주를 했었는가를 한번 보면은 환경부에서 좀 가장 많은 사업을 발주했었고, 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제한 경쟁의 사업으로 좀 많은 사업을 발주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뭐 한국공항공사나 뭐 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도 좀 수의계약의 비중이 많은 기관이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약간 사실 알 수 있는 게,
그냥 사업의 발주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의 고객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회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영업을 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은 사업들을 수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수의계약의 비중이 큰 기관들이 이제 잠재 고객사가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 회사는 경쟁 입찰 위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딱 봐도 환경부나 아니면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닥 매력적이진 않았던 발주 기간이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뭐 이러한 기관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영업 활동을 추진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주 금액의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일반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수의 계약으로 많은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건 이제 이렇게 이제 지명 경쟁으로 좀 많은 사업들을 수주하고 있는 뭐 기업도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명 경쟁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전문 분야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수의 시담의 형태로 좀 약간 사전에 미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나왔던 용역 사업들에서 이제 크게 계약 방식의 비중이나 아니면 사업 분류, 컨소시엄의 비중을 좀 보게 된다면은, 계약 방식은 이제 금액 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의 계약이나 일반 경쟁, 제한 경쟁이 다 비슷한 규모로 이제 발주가 됐었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계약 방식 자체의 개수로만 본다면은 수의 계약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나 이건 사실 너무 좀 약간 당연하죠. 이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2천만 원 언더 아니면 특수한 요건 안에서는 5천만 원 언더의 사업들만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차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컨소시엄에 대한 비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의 사업의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단독으로 수행을 한 사업들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4% 정도의 사업들이 뭐 컨소시엄이 아니고 단독으로 수행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금액으로 또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사실 60%까지만 이제 그런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로 이제 진행이 됐던 사업들이고, 컨소시엄을 대부분의 좀 큰 사업들은 거의 필수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개별 기관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뭐 기타 기관인지 이런 걸로도 저희가 한번 분류를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에 나왔던 사업들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지자체에서 나왔던 사업들이 이제 B2G에서는 가장 많은 발주 금액이 있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수의 계약보다도 이제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의 이제 사업들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지자체라고 해서 뭐 작은 사업들만 낼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은 조금 이제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도 충분히 경쟁 입찰로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 계약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자체에서도 개수로만 따진다면 이제 지자체의 수의 계약이 가장 많긴 하지만, 이제 여기 차트의 비교를 보시면은 제한 경쟁과 일반 경쟁의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 용역 아니면 ICT 서비스, 뭐 행사, 연구 이런 식으로도 좀 어떠한 지자체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데이터들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감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설계 이런 영역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특정 약간 업종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가장 두 번째로 큰 유의미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ICT 서비스고, ICT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중앙정부 부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게 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를 좀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이제 원래는 제가 기술 영역이랑 ICT, 행사, 교육 크게 네 가지 꼭지마다 이제 비중이라든지 규모의 차트를 다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뭐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라든지 감리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영업 접근이 필요한 영역은 좀 아니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넘어가고 요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분야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SI, SM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컫는 분야의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되는 분야인데요. 이것도 사실 매년 보면은 이제 사업의 규모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은 2025년에 사실 이제 상반기 동안에 좀 데이터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본격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좀 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지 보수나 운영 관리의 사업들이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 실제로 유지 보수로 반복성에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고 좀 약간 크게 새롭게 구축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가장 많이 발주했던 곳이 어딘지를 보면은 이제 행안부의 국가정보관리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들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업들을 냈었는데요. 사실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운영 및 유지 관리의 포션보다도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의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이제 상반기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올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를 하거나 좀 하위에 뭐 추가 개발이라든지 고도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이제 어떤 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가? 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의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좀 강점을 가진 기업들인지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기업들의 이제 뭐 예를 들어 LG U+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숫자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 뭐 지자체 요 분류를 관점으로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의 개수만 본다면은 좀 절대적으로 많은 사업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유지보수의 사업들 위주로만 나오고 있고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들은 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다. 대신 그런 사업들은 아까도 봤던 데이터랑 좀 연결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랑 준정부기관의 위주로 좀 많은 사업들이 발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기관의 속성을 좀 드러내는 것이다 보니까 올해만 이럴 것이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좀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산업들마다 사실 뭐 계절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약간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사실 교육이나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 연초에 좀 많은 사업들이 몰려 있긴 하지만 아까 봤었던 이제 ICT라든지 아니면 기술 영역에 비해서는 계절성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 상반기에 영업하고 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영업을 했다라고 끝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나오는지 또 중간에 뭐 이제 여름이나 가을쯤의 계절에는 어떤 사업이 나오는지도 꾸준히 추적을 해서 영업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하위에 분류 체계로 좀 나눠서 쪼개 보면은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교육 서비스에 특화해서 좀 가장 많은 사업들을 발주했었고 뭐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발주했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주금액의 상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서비스에 특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이제 교육 및 전문 서비스라고 좀 포괄을 했기 때문에 교육은 아니지만 이제 환경 관리라든지 법무, 회계, 문화재 이런 쪽에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상단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단을 많이 본다면은
교육 서비스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위에는 한국능률협회나 에듀베스트 교육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서비스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주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 서비스에서 많이 발주를 하지만 여기서 또 봐야 하는 거는 그럼 교육기관이 아닌 기관들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발주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기관, 준정부기관 등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들을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 회사가 에듀테크라든지 아니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단 뭐 학교를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아까 보셨던 이제 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뭐 아니면 뭐 저런 뭐 전직교육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한번 영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데이터를 보는 거는 행사 분야가 될 건데요. 행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아까 봤던 이제 교육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계절성이 좀 많이 좀 드러나는 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 뭐 12월이나 1월 뭐 이때 좀 많이 좀 그 계약 체결 건들이 많이 보였지만 행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해서 좀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좀 독특하진 않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올 상반기에는 이제 거의 마이스 산업이 거의 죽었다가 좀 이제 다시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 시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이제 어딘가 보면은 서울특별시랑 외교부, 컨텐츠진흥원, 뭐 지자체 이런 것들이 좀 굵직하게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수주금의 상위는 뭐 인터컴이나 시공테크, 뭐 이지피엠피 이런 기업들이 쭉 상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외교부가 조금 약간 일반적인 뭐 지자체나 이런 것들보다 상위에 좀 독보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 데이터나 계약 데이터들을 발주 계획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올해 있는 그 에이펙 관련해서 좀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됐었고 그것에 이제 최상위에는 외교부가 좀 많은 사업들을 발주했었다라는 데이터도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큰 손으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가를 본다면은 단연코 이제 지자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기도 하고 그 규모도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국가기관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올해의 약간 엣지 케이스 같은 거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의 계약의 형태나 일반 경쟁으로는 어떤 기관들이 좀 많이 발주를 하는가 본다면은 사실 이제 가장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는 게 지자체이긴 했으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좀 상당수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의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근데 수의 계약에도 좀 많은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2천만 원 언더라고 해서 이제 다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유찰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은 좀 나중에 다시 데이터들을 또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의 계약의 개수가 많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서 가장 객단가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연히 이제 일반 경쟁으로 나오거나 제한 경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좀 가장 큰 시장 규모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그 상반기 동안에 계약이 체결됐었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해 왔는지를 봤다면 저희가 상반기 입찰 공고 데이터에서도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추려서 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업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공고에서 요구를 하는 업종이나 물품 조건 같은 경우의 데이터들도 저희가 별도로 추출을 해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도 한번 좀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용역 공고로 나왔던 사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업종 요건이라고 하죠.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학술 연구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요구를 했던 사업의 개수를 본다면은 학술 연구 용역의 개수가 거의 한 11,000여 개 정도의 사업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행사 대행, 정보통신 공사업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업종들이 좀 요구가 된 사업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용역 공고에 좀 특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제외가 된 거라는 거를 좀 미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품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역에서 요구하는 이제 업종 외에 이제 물품 요건은 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가를 본다면은 뭐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정보 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공고들에서 요구를 했던 직생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서 봤던 이제 업종이라든지 물품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등록만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부에 인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수개월 정도의 이제 행정 처리 기간이 필요한 것들도 꽤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요건 업종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정 산업이나 이런 뭐 기술에 특화해서 좀 발라낸 건 아니고 전체 데이터에서 기반해서 발라낸 거긴 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케이스랑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에게 별도로 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각 공고마다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속해 있는 기업에서는 어떠한 업종이나 물품, 직생 등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의 사업 기준은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공고에는 다양한 참여 제한 요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전문 자격 인력을 뭐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들이 좀 종종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요건이 뭐 얼마나 많길래 이걸 준비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꽤 많은 비중에서 이제 이러한 입찰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는 12% 정도로 꽤나 많은 사업들에서 이제 구체적인 명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대학교에 들어간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대학교에서 비슷한 사업을 1억 이상의 사업을 뭐 몇 건 이상 수행했던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성적인 참여 실적의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것이 전체 공고의 11%나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전문 인력 제한 요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별도의 그 해당 업종에서만 요구되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 등록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상 거의 13.6% 정도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비중의 사업들에서 이러한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조금 이제 재밌는 건데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공공 입찰이 많이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고의 개수도 전체에서 한 2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뭐 좀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영업을 해도 돼의 관점이 아니고, 이러한 대기업 참여의 요건들을 좀 상세하게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들에서는 이러한 비중들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공고에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는 거는요. 이제 입찰을 공고를 내고 나면은 그 입찰 공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개찰을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 되거나 유찰이 되거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의외로 이제 개찰 완료가 정상적으로 이제 참여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개찰이 되는 경우는 전체 74%밖에 안 되고 이제 22% 정도는 23% 정도는 유찰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찰되는 사업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68% 정도가 단독 응찰,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만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단독 응찰로 인해서 이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좀 압도적인 비중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무흥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찰이 된 케이스이고, 낙찰, 한섭, 미달 이런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찰 공고가 상반기에 나왔던 거에 22% 정도는 거의 다 유찰이 됐었고, 그 유찰이 됐던 거에 이제 한 90% 정도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경쟁사도 몰라서 그냥 거의 아무도 몰라서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이 70% 정도가 있었다. 20% 정도가 있었고, 아니면은 경쟁사만 알고 있어서 우리는 모르고 단독 입찰로 들어갔던 경우가 거의 7% 정도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이 매년 나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인 이제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뭐 영업의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독 응찰 사유만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왔던 기관을 집계를 해보면은 서울특별시에서 한 240여 건, 그리고 환경부에서 한 180여 건, 질병관리청에서 한 150여 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개수만 보면은 뭐 몇 건 안 되는데 싶을 수 있지만, 이 사업들이 그렇게 작은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꽤 큰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뭐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로 들어가서 유찰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단독 응찰 몇 번 하고 유찰되다 보면은 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사업들도 꽤 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그 앞에서 이제 공고에 기반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이제 좀 가지셨다면은, 하반기에 발주 계획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발주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뭐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발주 예정이다 정도까지의 이제 정보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7월이 가장 많이 이제 발주 계획이 7월에 발주 계획 그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인 것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8, 9, 10, 11, 12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비해서 현격하게 지금 발주 계획이 등록된 게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발주 계획이 그러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나올 것이냐가 아니고, 거의 임박해서 발주 계획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 계획이 우리가 뭐 월이나 분기에 한번 이제 검색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것도 거의 매일마다 스크리닝을 하면서 오늘 새로 등록된 발주 계획은 뭐가 있었고, 그 발주 계획은 언제쯤 이제 발주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문서라든지 그 어떤 정보들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집계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약간 케이스를 위주로 해서, 그럼 하반기에 발주 계획을 좀 미리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를 좀 저희 서비스에 기반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부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목으로만 좀 검색을 해야 되긴 하고요. 제목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뭐 계약 방식이 수의 계약이 될지 일반 경쟁이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터를 걸어서, 그럼 우리 회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의 규모를 기본적으로 범위를 잡고 본다면은, SI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여기서는 약간 유지 보수나 뭐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되는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11월경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예보 시스템, 혹은 통계청, 뭐 인사혁신처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11월, 12월에 좀 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만 보고 끝이냐가 아니고, 그럼 이걸 봤으면은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나온 이 나라 통계 기반의 통계 생산 시스템 신규 구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한다면은, 이제 통계청에서 과거에는 어떤 사업들을 좀 쭉 발주를 했었는지를 쭉 훑어보면서, 뭐 비슷한 사업들이 나와 있다면 비슷한 사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했었는지를 보면 이번에 나올 발주 계획을, 이번에 나올 사업에서도 어떠한 요건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뭐 미리 좀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게 나라 통계 기반의 이제 통계 뭐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라 통계라는 키워드로 또 한번 검색을 해본다면은,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사업이 아니고 통계청에서는 나라 통계라는 키워드의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 유지 보수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들을 꾸준히 발주를 해왔었고, 그러면은
그런 이런 사업들의 이제 당시에 이제 공고 나왔던 이제 제안 요청서라든지 참여 요건들을 좀 보면은 올해 나올 사업들이 대충 어떤 사업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사실 주관 기업이라고 이제 낙찰받은 기업들이 매번 좀 달라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한 기업이 좀 매년 반복적으로 고정적으로 뭐 약간 유착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고정된 형태로 수주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매년 이제 약간 치열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주가 되는 사업이구나. 그러면은 요번에도 우리가 비록 아직은 통계청에 들어갔던 사업의 이 레퍼런스는 없지만 충분히 준비를 잘하면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약간 후다닥 좀 지나가긴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발주 계획에 대한 분석까지를 좀 많이 하시면은 하반기에 이제 사전 영업이라든지 이제 입찰 공고가 뜰 때 미리 준비를 많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내부에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거나 이제 쪼개서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복잡한 분석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수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사업의 영역이나 아니면 기술의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핵심 테마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좀 짧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나온 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는 9월에 좀 대대적으로 서비스 업데이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앞서서 제가 쭉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제 차트 분석이라든지 연계 분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내장을 해서 별도로 이제 내부의 데이터 분석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도 담당자가 없더라도 좀 손쉽게 이제 마켓에 대한 인텔리전스,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손쉽게 누구나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통계 분석을 저희가 좀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모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전문 검색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약간 전체 기간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약간 속도가 느렸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입찰 공고가 떴을 때 준비하고 들어가면 돼가 아니고 입찰 공고가 뜨기 전에는 사전 규격, 사전 규격이 뜨기 전에는 발주 계획, 발주 계획이 뜨기 전에는 예산. 사실 앞단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영업을 미리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소위 이제 사업을 빌딩한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많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고 이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기관이나 발주 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저희가 별도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AI 서포트를 좀 하는 이런 이제 사전 영업에 특화된 인사이트 솔루션도 좀 같이 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서비스를 써보셨거나 쓰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이제 9월 달까지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입찰 데이터 분석 세미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현장에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이 뿐만 아니라 뭐 본인 뭐 최근에 입찰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답답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질문 좀 받아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어 컨설팅의 안주인데요. 저기 지금 나라장터나 이런 그 입찰 정보를 API를 땡겨와서 화면에 뿌려주시는 건가요? 시스템이? 저희 시스템의 데이터의 소스를 여쭤보시는 거죠? 네. 저희는 나라장터 API는 당연히 가져오고 있고요. 근데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는 기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 크롤링이라든지 별도 API들을 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사전 분석 단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RFPI 단계부터 솔직히 영업 담당자가 만들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담당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사전 구격 단계에서 어떤 독소 조항이 있을 때 우리 경쟁업체가 그걸 발라내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담당자를 파악하는 게 참 어려운데 혹시 솔루션에서 그런 걸 해당할 수 있는 구현이 있냐고 여쭤봅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자의 정보들을 사실 제안 요청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담당자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근데 이제 API 데이터 상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에서 추출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그런 담당자의 데이터들도 다 추출을 하고 있고 그냥 이제 사실 이번 건에서만 추출하면 끝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좀 핵심으로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유사 사업 탐색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사업이랑 가장 비슷했던 과거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비슷한 사업들의 담당자는 누구였는지까지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 연결된 데이터 상에는 이번에 제안 요청서에는 이 사람의 이메일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왔었던 제안 요청서 상에서 이메일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연락처까지를 좀 일괄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많이 받아드릴게요. 네, 많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스크 유재준입니다. 사실 공공 조달 입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드린 질문일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게 특정의 업체랑 그 수요 기관이랑 1대1로 체결하는 형태라면은 이게 사전에 그러한 사업이 발주가 될 것이라는 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애초에 수요 기관이랑 업체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인지 그러면 그것은 공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 그런 부분에서 좀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딱 두 가지가 맞는데요. 이제 사실 뭐 별도로 이제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 요청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발주 기관의 담당자가 뭐 이런 솔루션 한번 도입해 보고 싶어, 아니 이 업체에게 뭐 맡겨 보고 싶어, 작은 정도의 사업을 그랬을 때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의계약 진행을 위한 견적 요청이라고 해서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주 라이트한 상태의 입찰 공고의 정보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지자체라든지 발주기관에서 이런 나라장터 쪽의 데이터들을 통합을 안 시켜 놓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저희도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계속 하나씩 연결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제 특정 기관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기회를 좀 많이 발굴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견적 요청이라는 뭐 영역이 있을 겁니다. 뭐 조금 다른 워딩일 수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업들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이제 좀 공개를 하는지 또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주 계획의 형태로 미리 좀 많이 정보들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근데 발주 계획이 뭐 물론 몇 개월 앞서서 좀 충분히 일찍 나오면은 이제 아까 문의 주셨던 분의 말씀처럼 RFI 단계부터 좀 약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발주 계획도 사실 조금 약간 뭐 데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클리 정도로는 좀 꾸준히 스크리닝을 하시면서 어떤 사업들의 기회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좀 추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험관계자 질문, 그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가 따로 카톡방이나 아니면 저희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세션